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i ATLAS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헤드라인은 마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그냥 또 다른 성간 해성이었을 뿐이고 사라졌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로그인 중그의 경력 전체에서 가장 전략적인 시기에 그리고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O3i ATLAS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시들해지고 알고리즘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지배적인 담론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쳤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미지들은 더 단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려는 것처럼 쉽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3i ATLAS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만남 중 하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피터스 힐 반경과의 교차점. 솔직히 말해서 그곳은 목성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우주 영역으로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을 형성합니다. 한도를 바꿔놓는군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동네에서 라그랑주 점태양 목성계, 특히 L1과 L2 영역은 중력이 드물게 균형을 이루는 영역으로 탐사선과 관측소를 최적의 위치에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지점입니다. 인류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망원경과 우주선을 평형 영역에 배치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모니터링 위치. 따라서 이미 특이한 성간 물체가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경로에 진입할 때 모든 진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i 애틀라스를 설명하는 방식은 성간 혜성이고 혜성처럼 행동한다 라는 간단한 문구로 요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이 주제를 면밀히 추적하는 사람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누구도 쉽게 감출 수 없는 세부 사항에 직면했을 때 무너집니다. 반대 방향의 꼬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분명히 말해두자면 혜성의 꼬리는 장식 혜성은 태양 주변 환경의 물리적 법칙을 따릅니다. 혜성이 접근하면 얼음이 승화하여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고 이것이 혜성의 코마를 형성합니다. 그 후 태양풍, 대전 입자의 흐름, 이 물질을 태양에서 멀리 밀어내면서 먼지 꼬리와 이온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혜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일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꼬리가 태양보다 뒤처진다. 이 물질의 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풍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 나태함을 없애버릴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태양풍은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호당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 내에 400km로 실반적인 값으로 보자면 3i ATLAS의 경우 태양계 기준으로 보면 빠르지만 그 속도는 대략 60km/h는 태양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먼지와 가스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지에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뒷마당에서 사진을 찍을 때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관찰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와 물질의 구조는 예상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마치 물체 뒤편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골이라고 알려진 효과가 나타나는데 3i ATLAS에서 보이는 방식은 두 줄의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원근법적 착시 현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반대 꼬리는 존재해요. 다른 혜성에서도 관측됐잖아요. 네, 그런 현상은 존재하며 궤도 기하학, 입자 분포, 관측 각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는 단지 그 용어가 이전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안티테일이 사소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짜증나는 것은 현상 자체의 존재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문제입니다. 지속성, 맥락 및 타이밍 일치는 바로 그 물체가 태양계의 중력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우월한 어조로
외계인 얘기는 그만해. 그냥 혜성일 뿐이야. 라고 쓴다면 그 사람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질러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분석은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변칙적인 현상들은 단순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만족스럽게 설명되어야 한다. 혜성의 행동을 규정하는 물리적 메커니즘, 즉 혜성 코마와 태양풍의 상호작용이 바로 세리나이 에이틸레이스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무관한 세부 사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호기심과 단순한 팬심을 구분짓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기준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왜 이 부분이 수많은 캡처 이미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걸까요? 왜 공개 토론은 해당 물체의 이미지, 기하학적 형태, 궤도 운동량을 면밀히 비교하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세리나이 에이틸레이스는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동 감시 및 궤도 설계에 있어 가장 면밀하게 관측되고 유용한 지점 중 하나인 중력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태양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중력 우물이며 물체를 가속, 감속, 방향 전환 및 포획할 수 있는 역동적인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주 탐사에 관심이 있다면 목성과 그 주변 환경이 자연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 목성계와 관련된 라그랑주 점은 말 그대로 궤도 역학이 도구로 활용되는 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담론이 끝났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건의 더 단순하고 구체적인 구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사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목성 영향권과의 만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관측 가능한 천체의 행동 변화, 즉 코마 상태, 활동 또는 방출된 물질의 방향 변화는 잡음이 아니라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섣부른 폐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리나이 에이틸레이스가 단순히 혜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논란이 사그라들었을 것이지 헤드라인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문화적 피로감이 과학적 결론으로 위장하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과학은 주제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관찰과 설명 사이의 일관성을 통해 작동합니다. 자, 누군가 이 말을 왜곡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물체가 인공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된 행동 중 하나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라는 말보다 더 나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리나이 에이틸레이스가 궤도 물리학으로 인해 이전에는 미미했던 특징들이 증폭되거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에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더욱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적 변칙 현상과 중력적 맥락 외에도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결론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 번째 축이 존재합니다. 기원. 이 물체는 그 기능 자체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은하중심 부근에서 유래한 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만약 고등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의 한계,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 규모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적 논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에서는 방고리주의는 단지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고 언론은 이를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분석적 접근 방식이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수학과 상대성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세리나이 에이틸레이스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기원이 왜 그렇게 특정한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연구가 불가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합치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문을 자아내는 행동을 보이는 성간 물체 태양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경로,
그리고 문명이 팽창된 시간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의. 이야기 그것은 오락거리를 넘어 지적인 문제로 변모한다. 그때 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3i ATLAS의 기원 회랑, 궁수자리, A, 방향과의 근접성,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 은하 중심을 수천 년의 시간 규모로 사고하는 문명에게 가능성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위치로 제시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현재 목성의 중력권 근처에 진입하고 있는 천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다음과 같았다면 이 물건은 왜 여전히 중요한 걸까요? 이제 질문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왜 이 특정한 방향이 전통적인 과학에 그토록 불편한 것일까요? 셀아이 에이틸레이스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구성된 궤적은 은하계의 극히 특정한 영역을 가리키는데 이 영역은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이론적으로 적대적인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동시에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의 핵심, 3i ATLAS의 겉보기 원점은 몇 도 각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궁수자리 A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움을 자아낼 만하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커진다. 십자가의 데이터는 또 다른 문서화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하늘의 이 영역은 유명한 와우 신호의 발생 지점 근처와 같습니다. 그만큼 와우, 신호 1977년 빅이어 전파 망원경이 탐지한 전파 신호는 기록된 전파 신호 중 가장 흥미로운 신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대역폭이 극히 좁고 강렬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합의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 소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i ATLAS가 와우 신호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진지한 논문도 그러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점입니다. 이상한 천체, 이상한 신호, 그리고 심오한 이론적 논쟁들이 하늘의 같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심저고해선 관측과 고해상도 분광학은 기존의 설명과 다소 어긋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 중심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항성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원반, 다중성계, 심지어 블랙홀의 극심한 조성력을 견뎌내는 구조에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그곳에 안정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은하 중심부는 단순히 중력 지옥이 아니라 훨씬 더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인 것은 맞지만 예측 가능하고 에너지가 풍부하며 전략적으로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론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에서는 진지하게 다뤄지는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 논쟁은 바로 상대론적 환경 속의 고등 문명. 수십 년 동안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르미 역설거의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우주가 광대하고 영원하다면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가장 흔한 답변은 항상 두 가지 아이디어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아무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명체가 은하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 이미 우리를 방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화는 취약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들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식민주의적인 방식으로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시간 척도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은하계의 조용한 지역, 예를 들어 일반적인 나선팔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마이클 하트와 프랭크 티플러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팽창주의적 견해를 옹호하며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몇백만 년 안에 은하계 전체를 식민지화했어야 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론이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시하고 과학사학자들이 강조해온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문명의 생존 기간, 유명한 것 드레이크 방정식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수는 언제나 마지막 변수였습니다. L 문명이 감지될 수 있는 기간. 과학사학자이자 국립전파천문대 연구원인 레베카 샤르보노는 불편한 점을 지적합니다. 기술 문명이 완전히 자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국의 붕괴가 아니라 한 종의 완전한 멸종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문명의 수명이 짧다면 우주의 침묵은 더 이상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통계적 결과.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학. 정간 여행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 극도로 제한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내성이 요구되며 심각한 시간 팽창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최근 논문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의 관점을 바꿔놓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색 편의된 문명, 은하제국, 그리고 페르미 역설, 크리스 라이스와 저스틴 팡 지음. 이 작품의 핵심 주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충격적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은하계를 탐험하기 위해 은하계 전체로 퍼져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적 기준점을 바꾸다. 실질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강한 상대성 이론 효과로 인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지역에서는 문명이 우주의 가속 팽창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과정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초거대 블랙홀 근처. 여기서 논의는 막연한 추측을 넘어 응용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은하의 중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공합니다. 강렬하고 안정적인 중력장, 풍부한 에너지, 예측 가능한 시간 팽창 효과, 그리고 최근 관찰 결과가 보여주듯이 자동으로 파괴되지 않는 시스템.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문명 궁수자리 A. 이론적으로 그들은 탐사 임무를 지구의 시간 흐름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탐사선이 은하계를 횡단하는 데 수만 년이 걸리겠지만 그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거의 관리 가능한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고전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우주의 명백한 침묵, 전통적인 은하계 식민지화의 현실적인 불가능성. 이제 이것을 시리아이 에이틀라스에 연결하세요. 만약 성간 물체가 은하 중심 부근에서 온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인공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이 고려되기 시작한 이론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전략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은 학문적인 차원을 벗어나 매우 인간적인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우주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적 위치를 흔들지 않는 설명을 선호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중요한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미스터리는 미뤄둘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때 이상 현상이 지속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패턴이 반복될 때, 데이터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솔직하고 직접적인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함께 가입하기 채널에서 그리고 그는 떠난다 지금처럼 호의로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분석, 즉 지나치게 단순화하지도 않고 대중이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지도 않는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말입니다.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는 일은 훨씬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원과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대상의 행동을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들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러면 초점이 다시 바뀝니다. 시간, 속도, 관점.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리아이 에이틸레이스는 전혀 느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의 과학뿐만 아니라 거리, 지속시간, 그리고 제어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감정적인 불편함도 아니고 선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지적인 왜냐하면 궤적, 물리적 거동, 출발 지점, 상대성 이론의 맥락, 그리고 편리한 침묵 등 모든 조각들을 차분히 맞춰보면 불편한 깨달음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마이 에이틀라스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중립성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첫 번째 결과는 명백하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과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가설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 대상이 기존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때 능동적인 기준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사라이 ATLAS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불편한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편한 행동이 없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 반대꼬리의 불편한 지속성. 통로의 기하학적 구조가 불편하다. 근일점 통과 시점의 불편함은 태양의 눈부심 때문에 가려져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다. 목성의 영향권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불편한 경로입니다. 여러 이상 현상이 동일한 대상에 집중될 때 보존적인 과학적 절차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 조사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불편할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기계적인 무대로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물질이 움직이고 힘이 작용하며 법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정 구조와 상호작용합니다. 마치 우주의 특정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성은 평범한 행성이 아닙니다. 태양계 내부의 중력을 조절하는 중심 행성이며 파괴적인 충돌로부터 행성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성 궤도를 역동적으로 조율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행성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명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관찰하거나 간섭하거나 지도화하고 싶다면 목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추측이 아닙니다. 기계식입니다. 궤도. 문명이 작동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 장기간, 환경 극단적인 구조물에 가까운 궁수자리 A 물리적으로 은하계 전체로 퍼져나갈 필요가 없는 문명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탐사와 관측을 동기화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부분적으로라도 맞다면 사라이 ATLAS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드물게 방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주의 무의식적인 전달자.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숨겨지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기관들이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의도로 데이터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다관성 때문에, 오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연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허물려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일반적인 반응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노출을 줄이고 대중의 관심을 식히고 산소 부족으로 문제가 사그라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누군가가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문을 여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만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이 ATLAS를 무시한다는 것은 누적된 우연의 일치들이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은하중심부가 여전히 특이한 환경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중요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극한의 물리학과 고등 생명체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자연실험실. 이는 의식, 의도성, 우주의 구조에 관한 질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에서 탄생한 과학에는 너무 철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상은 사물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 SRI ATLAS가 제기하는 질문은 단순히 이게 뭐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충돌하는 무의식적인 무대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어떤 차원의 분산된 조직화, 지각 또는 의도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학, 우주론, 철학이 같은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꾸밈없는 직접적인 초대를 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수치를 부풀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단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물체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더 있네요. 수천 년에 걸쳐 은하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후 저물 무렵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하는 지능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지능체에게는 별들 모든 것은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문명은 불꽃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전체 시스템은 완전한 순환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서 SRI ATLAS는 서두르는 방문객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동 중 지저무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누군가의 방문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가 우리 곁을 지나갈 때 굳이 그 도착을 알릴 필요 없이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다.